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제의 유형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복지 욕구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육 환경, 둘째, 문제 행동, 세 번째, 사회 환경.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문제의 유형에서 아동 청소년의 빈곤 문제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빈곤 문제의 실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빈곤 아동은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빈곤 아동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빈곤 아동이. 빈곤 가족 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빈곤 한부모 가정 아동과 소년 소녀 가장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서 목회할 때 영동군에 소년 소녀 가장을 리스트를 받아서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도시도 문제겠지만 농촌은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소년 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아버지가 영동의 경우에 그렇대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이들만 집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 누가 키우느냐? 할아버지 내지는 할머니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키우면 좀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빈곤 문제 실태에서 여기 보시면 한부모 혹은 조손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죠. 가족 아동의 월 평균 총생활비는 14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부모 가족 아동의 생활비는 235만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족 아동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양부모 가족 아동의 월 평균 생활비의 약 6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예요?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보다 양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동 청소년 빈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규모의 성장과 불황, 둘째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이혼과 가출기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의 발생과 증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발전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 경제의 규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경제 수입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슬픈 구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구조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잘 산다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절대 빈곤 국가는 아니에요. 절대 빈곤이랑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되는 건 아니죠. 절대 빈곤은 분명히 아니죠. 물론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뭐냐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적 빈곤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가출을 했어요.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부모님 양쪽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 문제,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 빈곤 문제의 대책 방안이 뭐냐? 대책 방안이 뭐냐? 첫 번째는 빈곤 아동의 가족 지원을 위해 현금 지원 확대 및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제고되어야 한다. 뭐 가장 간단하게 돈을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뭐 모자란 부분만큼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자란 부분만큼 돈을 주면 되지만 사실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이 아예 그곳에 그 자신의 노력으로 아닌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죽은 원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은 원조. 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원조. 이게 실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한 거예요. 어,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죽은 원조. 무슨 말인가 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있잖아요. 원조를 받는 나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가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된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다시 해주게 된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 지구상에 유일하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필리핀, 뭐 정말 이디오피아도 우리나라 도왔고요. 인도도 우리를 도왔고요. 캄보디아도 우리를 도왔어요. 예.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뭐 필리핀만 볼까요?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우리나라 지금 훨씬 더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유일하다라는 게 지구상에 유일하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어떻게 했느냐? 원조를 받다 보니까 남의 도움만 받아가지고 이것에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꺾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 원조를 받는 것에만 생각한다.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임에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인가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었는데 케냐의 나이로비에 나이로비가 수도거든요. 케냐의 나이로비에 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키베라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촌이에요. 그 계곡에 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정말 더 가난한 사람이 정말 진짜 똥물이 흐르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 전체가 거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이 지역에 너무도 많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베라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빈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지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90%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머니에 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준 이유는 10%라도 이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키베라를 일부러 카메라 두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지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음,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빈곤 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서 현금 지원을 확대한 것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동 빈곤율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 가구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현금 지원의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는 당연히 현금 지원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둘째, 빈곤 가구의 주 양육자와 한 부모 조성가족의 주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다. 양육자를 돕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가족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노인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한 지원보다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성가족의 경우에는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육 서비스 지원 이것이 더 필요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이 보육 서비스 지원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가족인 경우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하여 일부는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근로할 수 없으니까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빈곤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정 해체 감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국가에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쉽지가 않죠. 그럼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국가가 어떻게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아동 청소년의 자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의 기준 아동 청소년 9에서 24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도 1위죠. 굉장히 많은 청소년, 여러분 9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자살한다. 이게 참 비극이죠. 정말 청춘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피지도 못한 이 꽃들이 스스로 자살을 한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자살 문제 실태를 보시면 13세에서 19세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19.5%였고 20세, 24세는 20%, 이성 문제가 5.1%였고 여기는 8.5%, 직장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0.8%지만 여기는 20.1%, 외로움 고독이 9.8%, 16.4%, 가정 불화가 10.5%, 9.7%, 성적 진학 문제가 13세, 19세 약 40%, 여기는 9.2%. 이제 대학에 갔거나 이미 한 나이니까. 기타가 15.1%, 16.1%.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면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말이에요? 성적이라는 성적. 성적.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적이다. 성적. 압도적으로 높죠. 두 번째가 경제적인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주로 가정 불화이고, 네 번째가 외로움, 고독이고, 다섯 번째가 이성 문제다. 그리고 20대를 넘어갈수록 이 직장 문제가 1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딱 그냥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대들에게 있어서의 이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직장이다 이 말이에요. 취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10대든 20대든 다 걸쳐서 큰 문제로 생각되어진 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자살 문제가 어디가 많은가? 10대가 성적이라고 한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죠. 20대가 직장이라고 한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걸쳐서 경제적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성적 문제, 취업 문제.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 자살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면 아동 청소년 자살과 아니라 충동적인 자살이 많다는 점에서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모방 자살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 연예인이 죽으면 죽는다. 실제로 연예인이 죽을 때 굉장히 이 베르테르 효과에 의해서 따라 죽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에 있어서 기질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아동 청소년들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나 자살 행동 발생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다. 이 기질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르테르 효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 일단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어떤 자살했을 때 따라 죽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기질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기질적인 어떤 그런 우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살은 그냥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에 대한 분명한 징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셋째는 아동 청소년기 아직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특성이 심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즉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죠. 네. 대책 방안인데,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